카이로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다 없는 자원국은 미래가 없다. 한국 대표단의 이 한마디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아랍권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원이 전무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석유 부국들이 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집트 알 아즈하르대 자흐라 카셈 교수는 처음엔 반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바다가 석유보다 중요한 걸까요? UN 국제해양자원 컨퍼런스로 무대가 옮겨지면서 더 큰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항로 통제론, 요르단 학자의 예상치 못한 고백, 한국 외교관이 들려준 연결의 철학까지. 자흐라 교수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자원 중심의 사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에 의존해온 중동 국가들의 미래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바다를 선택한 한국의 전략이 옳았던 걸까요? 한 학자의 인식 변화가 중동 전체의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카이로 국제자원개발포럼 연단에 서며 생각했죠. 우리 이집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합니다. 리비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랍권은 에너지 자원의 보고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국 대표단이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저는 반쯤 듣는 척만 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성장 자랑거리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무역량의 99.7%가 바다를 통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거의 모든 것을 바다에 의존한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에 연결을 택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한국 대표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하다더군.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중동 내륙 국가들의 해양 접근성을 연구해왔습니다.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토지를 교환하며 홍해 연안 16km를 확보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어요. 서울 면적의 10배나 되는 땅을 내주면서까지 그 좁은 바닷가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내륙 국가들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바다로 나갈 길이 막혀 있으면 세계 시장과 단절될 수밖에 없죠.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막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륙국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파키스탄이나 이란을 거쳐야만 바다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이죠. 바다 없는 자원국은 미래가 없다. 한국 대표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옆에 앉은 리비아 석유부 관계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원 없는 나라가 우리를 가르치려 든다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석유는 분명 우리의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에즈 운하라는 해상 교통의 요지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행료만 받을 뿐 한국처럼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죠. 오후 세션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대표단과 마주쳤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정말 바다가 석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카셈 교수님, 석유는 파면 나오지만 바다는 연결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연결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니라 제 인생관을 바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석유에만 의존해온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 며칠 동안 한국의 경제 구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자료를 뒤지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을 바다에 걸었더군요.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물류, 전자, 에너지까지 모든 산업이 해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부산항이었어요.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주도 경제정책, 그 핵심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자원이 없으니 바다를 통해 원료를 들여오고 가공해서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이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으니 처음부터 세계를 무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 우리 중동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석유 수출로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니 굳이 다른 산업을 키울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바다는 단순히 석유를 실어 나르는 통로 역할만 했어요.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한국의 조선업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이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해상 물류의 생태계 전체를 구축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집트도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루에 수백 척의 배가 지나가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통행료만 받았을 뿐 그 주변으로 산업을 키우지는 못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산항 주변에는 자동차 공장, 전자부품 공장, 철강 공장이 밀집해 있었어요. 항구와 제조업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선진 기술을 들여오고 그것을 개량해서 다시 세계로 내보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결이 혁신을 낳는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바다에 접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바다를 통해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자원에만 의존한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처음부터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했어요. 원료를 들여와 가공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인재를 기르고 다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내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제 연구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연결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놓친 기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한국처럼 바다를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할 수 있을까요? UN 국제해양자원 컨퍼런스가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엔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었어요. 카이로 포럼에서의 경험 이후 완전히 달라진 관점으로 임했습니다. 한국의 바다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첫날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남중국해는 우리의 역사적 해역입니다. 해상 교통로 역시 관리가 필요해요. 중국 해양전략연구소 류웨이 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명백히 항로 통제를 시사하는 말이었거든요. 한국 대표단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자유로운 항해 없이는 글로벌 경제가 성립할 수 없어요. 김민석 한국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두 입장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중동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자원을 보호하고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결과 개방이 전제되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오후 세션에서 더욱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류웨이 소장이 말했어요. 강대국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상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해요. 김민석 국제협력관이 대답했습니다. 관리와 통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바다의 자유 덕분에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 연결이 막힌다면 우리 같은 나라들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해양 정책 논쟁이 아니라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중국은 힘을 바탕으로 한 통제를 원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논리였죠. 어찌 보면 우리 중동의 전통적 사고와 비슷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쥔다는 거였어요. 반면 한국은 연결과 개방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카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식 시간에 옆자리 인도 대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다를 둘러싼 철학의 차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저녁 만찬에서 우연히 김민석 국제협력관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한국이 중국처럼 강한 나라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한국의 성장은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강함에 의존하지 않고 연결에 의존했죠. 그게 더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중동 국가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자원의 힘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바다의 연결을 선택할 것인가? 셋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인물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자하르 파리드 요르단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였어요. 솔직히 저는 그를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통찰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가 제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10년 전 우리 요르단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면적 10배에 해당하는 영토를 내주고 홍해 연안 16km를 얻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넓은 땅을 고작 16km 해안선과 바꾸다니요. 저 역시 회의적이었어요. 자하르 교수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세요. 그 16km가 요르단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카바 경제특구가 설립되고 그곳을 통해 아시아와 직접 교역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 항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죠. 구체적인 수치들이 이어졌습니다. 요르단의 수출이 300%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가 5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륙국이 아니에요. 바다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요르단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말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 결정을 내릴 때 반대 여론은 없었나요? 자하르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청났죠. 국민의 70%가 반대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내준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국왕께서 결단하셨어요.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일 수 없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반대였죠. 국민의 80%가 그때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아카바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르단이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뤘다니요. 휴식 시간에 자하르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저는 그때 요르단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 싶어요. 내륙국으로 계속 살 것인가,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다른 아랍 국가들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가능할 거예요. 그날 오후 세션에서 자하르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연결의 통로죠.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는 석유에 취해서 바다의 가치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아요.
저녁에 호텔 바에서 자하르 교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연구했더군요. 한국과 요르단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자원도 없고 규모도 작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하지만 바다를 선택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자원 중심의 사고 체계 말이에요. 넷째 날 저녁 한국해양전략국 박수진 과장과 개별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셈 교수님께서 우리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박 과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자원국을 가르치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저희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선택의 문제였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한탄하며 원조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갈 것인가. 박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건 때로는 축복이에요. 의존할 게 없으니까 창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세요. 석유가 풍부하니까 다른 산업을 키울 필요를 못 느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살아남으려면 무엇이든 만들어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었죠. 바다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줬어요. 원료를 들여올 통로와 제품을 내보낼 통로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바다에 접할 수 있잖아요.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접근과 활용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바다를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연결의 매개체로 봤어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부산항을 중심으로 어떻게 물류 허브를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바다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과는 정반대군요. 맞아요. 통제하려 하면 연결이 끊어져요. 연결을 유지하려면 개방해야 하고요. 박 과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계속했습니다. 카셈 교수님, 이집트는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에즈 운하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운하 주변에 제조업을 유치하고 물류 허브를 만들고 기술을 습득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녀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단순한 하청업체였어요. 일본이나 미국 회사들의 부품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을 배우고 인재를 기르고 결국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박 과장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거죠. 자원은 고갈되지만 바다는 공유되고 영속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달라진 생각으로 호텔로 돌아갔어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바다의 철학을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발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동안 품어왔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떨렸어요. 제 모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연단에 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온 자흐라 카셈입니다. 오늘은 한중동 학자의 고백을 들려드리려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우리 아랍권 국가들은 오랫동안 석유를 자랑스러워해왔습니다.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실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민감한 이야기였거든요. 이집트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풍부해요.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나들고 젊은이들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픈 현실이었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수에즈 운하라는 세계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통행료만 받을 뿐이에요. 그 주변에 제조업을 키우거나 기술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렸어요. 반면 한국을 보세요. 자원은 전무하지만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연결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인재를 기르고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자원에 기대어 혁신을 이뤘어요. 왜 굳이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석유만 팔면 되는데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혁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절박함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물론 석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에만 의존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바다를 통한 연결은 영원하거든요. 회의장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요르단의 사례를 보세요. 그들은 땅을 내주고 바다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중동 국가들도 변할 수 있어요. 석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바다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점이에요. 이 지리적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면 중동의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힘을 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원에 갇힌 나라가 아니에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보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카셈 교수님, 그럼 석유는 포기하자는 말씀인가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다양화예요. 석유 수입으로 바다 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미래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날 발표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석유의 그림자에 갇힌 학자가 아니라 바다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요르단의 자하르 교수였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셈 교수님,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이제야 아랍권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왔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 대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라크 대표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상황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리아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가지고 있지만 내전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된 상태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재건해야 하는데 한국식 모델을 참고하고 싶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란 대표의 반응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카스피의 두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제재 때문에 연결이 막혀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바다를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하고 싶습니다. 이틀 만에 중동 지역 대표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여섯째 날 아침 급작스럽게 중동 해양 전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여러 나라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였어요. 자하르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요르단의 경험을 다른 아랍 국가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바다는 선택이고 철학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집트의 잠재력에 대해 발표했어요.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제조업 허브를 만들 수 있어요. 아시아의 부품을 들여와서 가공하고 유럽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라크 대표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바스라항을 현대화하면 페르시아만의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시리아 대표도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라타키아와 타르투스 항만 제대로 복구하면 지중해 동쪽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레바논 대표까지 참여했어요. 베이루트는 원래 중동의 금융 중심지였잖아요. 바다와 연결하면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세미나가 끝날 무렵 모로코 대표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 카사블랑카에서 아랍해양 경제 포럼을 열면 어떨까요?
한국과 요르단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듣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거예요. 모든 대표가 동의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튀니지 대표가 긴급히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바다 중심 경제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알제리 대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지중해 연안 개발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겠어요. 한국의 부산항 모델을 벤치마킹해보자고 말이에요. 심지어 내륙국인 요르단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카바 경제특구 모델을 다른 내륙국들과 공유하겠어요. 차드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바다에 접근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녁 만찬에서 한국의 박수진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카셈 교수님,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인식 변화가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박 과장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이 말하는 연결의 철학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자하르 교수와 함께 제네바 호수를 거닐었습니다. 카셈 교수님,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아랍권이 바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해온 중동이 마침내 바다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요르단이 증명했듯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용기를 낼 때가 왔습니다. 호수에 비친 달빛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중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유엔 해양 포럼의 폐회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연단에 오르기 전 박수진 과장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카셈 교수님이 보여주신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오늘 연설이 그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하르 교수도 옆에서 힘을 실어주었어요. 요르단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집트가 나서주니까 정말 든든해요. 마침내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아랍권은 석유가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는 석유에 집착했고 한국은 바다를 설계했다는 걸 말이에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더 멀리 보았을까요? 언젠가 고갈될 자원에 의존한 우리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어질 연결을 택한 한국일까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국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이고 철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왔어요. 요르단이 증명했어요. 16km 해안선이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는 세계 해상 교통의 12%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중동의 부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리아의 라타키아, 이라크의 바스라, 알제리의 알제안까지.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석유는 파면 나오지만 바다는 연결해야 얻을 수 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바로 이거예요. 자원에 의존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연결을 만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60년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죠. 하지만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면서 모든 걸 얻어냈어요. 우리 중동도 할 수 있어요. 석유 수익으로 바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제조업을 유치하고 기술을 습득하면 말이에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바다는 석유보다 오래 간다고 말이에요. 회의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원에 갇힌 나라가 아니에요. 바다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폐회식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가나 대표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도 같은 상황이에요. 자원만 수출하고 있는데 바다를 활용한 제조업을 키워야겠어요. 방글라데시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접해 있지만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어요.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환송 만찬에서 한국 대표단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김민석 국제협력관이 말했습니다. 카셈 교수님 덕분에 한국의 경험이 더 많은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수진 과장도 덧붙였어요. 연결의 힘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걸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자하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카사블랑카 포럼에서 또 만나겠지만 그때는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할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말이에요. 석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바다의 가능성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진짜 일을 시작해야 할 때예요. 수에즈 운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지중해를 활용하는 혁신적 아이디어, 그리고 바다를 통한 연결의 철학까지.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을 가진 부러운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 태어난 여러분들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